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뇌연구원에 근무하는 이세별 연구원입니다. 오늘 강의는 뇌영상 기법을 활용해서 현재 아동발달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두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자도는 전기활동에 의해 발생한 자기장을 측정해서 밀리초 단위의 신경신호 전달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PET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사한 후 그와 결합한 포도당 대사 활동을 추적해서 수초에서 수분 단위의 정신활동을 측정하죠. 사고나 수술 등의 이유로 특정 영역을 절제한 사람의 행동을 장기간 관찰할 수도 있고요. 광자 현미경을 이용해서 세포 수준에서의 변화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MRI를 활용하여 두뇌 구조와 기능을 측정하는 연구들을 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영상은 임신 중후반기 쌍둥이의 자기 공명 영상입니다. 아이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활동하는 두뇌를 관찰하는 자기 공명 영상기기의 발달은 태아 연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태아 연구는 태아들에게 전혀 안전에 문제는 없습니다. 태아 두뇌 연구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두뇌 발달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발달 심리학의 오랜 논쟁 주제인 유전과 환경에서 유전의 역할을 더 극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많은 발달 신경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저 도넛처럼 생긴 기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자기장을 활용해서 신체 내부 구조와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두뇌의 구조와 기능을 보기 위해서 환자나 실험 참가자의 머리에 신호 증폭을 위한 헤드 코일을 씌우고 촬영을 합니다. 실험 목적과 절차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시간 정도의 촬영이 끝나면 해부학적인 구조 영상과 기능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조 영상은 말 그대로 두뇌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백색질의 두께가 얼마인지, 회색줄의 두께가 얼마인지, 이상 구조물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혹은 정상 구조의 형태가 훼손되진 않았는지 하는 거죠. 주로 병원에서 진단으로 활용하는 게 이 구조 영상입니다. 반면 기능 영상은 특정한 정보 처리를 할 때 두뇌에서의 에너지 소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영화를 보던 중에 굉장히 잘생긴 신인 배우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우리 두뇌에서는 활발한 신경 활동이 발생하죠. 저 남자가 누구지? 왜 저렇게 눈썹이 멋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에너지, 즉 산소를 얻기 위해 주변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MRI 기계가 이 혈액 내 산소 포화도를 추적하여 보시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소 포화도가 높은 경우 그쪽 두뇌 영역이 활발하게 특정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실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먼저 구조 연구를 간단하게 살펴보죠. MRI 구조 연구는요, 환자의 뇌구조 변화를 시간에 따라 측정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발병 이전에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뇌 구조를 촬영한 후 실제 이 사람이 12개월 후에 알츠하이머가 발병했을 때 뇌 구조 변화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둘 간의 차이를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즉, 두뇌 피질 영역의 두께 변화가 적은 영역과 많은 영역을 측정해서 알츠하이머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거죠.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두께 변화가 적었던 영역은 체감각 영역, 시각 영역이었습니다. 반면에 대뇌 피질의 두께 변화가 많았던 영역은 전두 피질, 두정 피질, 그리고 내측 축두 피질이죠. 자, 이런 내측 축두 피질은 주로 기억, 그리고 전두 피질은 잘 아시다시피 집행 기능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심각하게 손상이 일어나는 기능이죠. fMRI 뇌 기능 연구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마인드 리딩 연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까요? 이거는 동영상을 볼 때 뇌의 시각 피질에서 나타나는 fMRI 신호를 측정한 후에 시각
피질이 동영상에 반응하는 모델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사용해서 시각 피질 활동 자체를 읽었을 때 어떤 동영상을 봤는지 역으로 추론하는 거죠. 자, 여기 그림을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동영상은 MRI 기계 안에서 사람들이 실제 봤던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은요, 그 사람들의 MRI 스캔만으로 그들이 뭐를 봤는지 우리가 재구성한 것이죠. 둘이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우리의 기술은 뇌영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사람이 어떤 동영상을 봤는지 예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시각 영역의 하나지만요. 자, 이제 오늘의 주요 주제인 이런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을 활용해서 아동 뇌발달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을까요? 자, 아동 뇌발달 연구도 대뇌 피질이나 백색질의 두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구조 연구, 그리고 기능 연구, 마지막으로 연결성 연구,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두뇌 구조 발달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태아 MRI 연구에서 살펴봤듯이 두뇌 발달은 태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경세포가 먼저 생성이 되고 생성된 세포가 표적 장소로 이동을 한 후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을 생성하고 축색의 수초와 그리고 신경 연결의 가지치기의 방식으로 두뇌 구조는 발달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경 연결은 그 기능에 따라 또 담당하는 뇌 영역에 따라 그 속도와 발달 양상이 다릅니다. 즉 감각 연결이 먼저 과잉 생산되고 가지치기를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는 언어 영역이 뒤따르고 두 기능 모두 5세가량이 되면 성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 인지 기능의 경우는 앞의 두 기능보다 그 신경세포의 연결이 더욱 천천히 과잉 생산되고 가지치기가 시작됩니다. 10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성인과 비슷한 수준의 시냅시스를 가지게 되죠. 이처럼 뇌발달은 동일한 시기에 시작해서 특정 시기에 모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뇌의 영역이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제 시간에 발생합니다. 게다가 발달의 방향 역시 꾸준히 증가하거나 꾸준히 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죠. 두뇌 한 영역에서의 신경만 발달을 신생아 시기부터 6세 시기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생아 시기부터 12개월까지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2세 되면 가장 최고로 빽빽한 신경세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세를 보시죠. 6세 아이들은 오히려 2세 아이들보다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뇌 발달이 2세까지 진행되다가 6세 때 갑자기 감소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가지치기를 통해서 필요 없는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없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불필요한 연결망, 즉 사용량이 적은 연결망을 제거하고 더욱 적은 수의 연결망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신경세포의 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패턴의 변화는 대뇌 피질의 많은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통제, 문제 해결 등을 담당하는 전두 영역의 회색질은 4세부터 점점 증가하다가 14세에 가장 크지만 그 이후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추상적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두정 영역의 회색질은 그보다 약간 늦은 16세에 가장 두껍다가 이후 부피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어, 사회 정보를 처리를 담당하는 측두 영역의 변화 양상은 앞의 두 영역보다는 완만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역 간의 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백색질의 양은 연령과 함께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 22세에도 뇌발달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경우 성인 후기까지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난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다양한 속도로 변화하는 두뇌 구조가 실제 행동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봐야겠죠? 매우 많은 실험들이 있지만 오늘 보여드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작업 기억의 변화입니다. 작업 기억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는 잘 알려진 행동 실험의 결과가 있죠.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8에서 19세 사이의 아동 청소년을 3년 동안 종단 연구하여 행동 변화와 뇌 구조 변화와의 상관을 보고한 연구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아동의 연령이 X축에서 증가함에 따라 작업 기억의 변화량 자체는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8세에서 12세 사이는 작업 기억 용량이 엄청 빠르게 증가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증가 속도가 점점 완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6개의 그래프는 작업 기억 용량의 증가가 대뇌 피질의 부피 감소와 상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대뇌 피질의 부피가 많이 감소하면 감소하는 아동일수록 작업 기억의 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좌우방구에 상관없이 전두엽과 두정엽에서의 부피 변화가 작업 기억의 변화를 잘 예측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두뇌 구조의 변화와 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기능 변화를 살펴볼까요? 멋진 남자배를 봤을 때 우리 두뇌에서 발생하는 혈류량의 변화 기억하시죠?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기능 변화는 어떻게 연구할 수 있었을까요? 보여드리는 비디오는 화면의 왼쪽에 제시되는 영화를 볼 때 실제 우리 뇌에서 관찰되는 신경 활동을 MRI를 이용해서 촬영한 것입니다. 심피질은 두개골 안에 복잡하게 접힌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활성화 패턴을 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름을 펴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자, 중앙에 보시는 것은 후두부로요. 후두부인 시각 영역이고 오른쪽 끝이 전두질 영역입니다. 영화를 보고 있을 때는 시각 피질 영역이 가장 변화무쌍한 활동을 보여주는 반면 전두 영역에서는 안정적인 활성화 패턴이 보입니다. 반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면 전두 영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는 수동적인 활동에서도 우리 대뇌 피질은 굉장히 활발하게 정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음이론 연구를 MRI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믿음 과제를 기억하시죠? 자, 셀리가 강아지가 빨간 소파 뒤에 숨은 것을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셀리가 없는 동안 강아지는 TV 뒤로 이동했죠. 자, 셀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디서 강아지를 찾을까? 가장 전형적인 틀린 믿음 과제인데요. 2, 3세 아동에게 셀리가 돌아왔을 때 강아지를 어디에서 찾을지, 왜 빨간 소파 뒤에서 찾을지 설명하게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답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15에서 18개월 아동들에게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 위반 패러다임을 사용해서 루킹 패턴을 분석하면 영아들이 3세들이 할 수 없었던 마음이론을 습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더 어린 아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론을 왜 2, 3세 아동은 가지고 있지 못했을까요? 기존의 행동 연구는 이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아마도 어린 아동과 더 나이 든 아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론의 질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추론만을 할 수 있었죠. 두 연령 집단 사이에 연구 방법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추론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발달신경 과학자들이 MRI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마음이론 과제의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두뇌 영역은 좌측 우측, 측두 두정 접합과 등쪽 내측 전전두엽입니다. 행동연구에 기반한 이론대로 만약 외연적, 내연적 마음이론이 분리되어 존재한다면 신경 메커니즘도 마찬가지로 분리될 것입니다. 그 가능성으로는 첫 번째, 서로 다른 뇌 영역이 각각의
마음 이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동일한 영역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보 처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은 폐기되었습니다. 사진에도 보듯이 틀림이든 과제를 수행할 때 아동과 성인 모두 동일한 영역에서의 활성화가 관찰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측 축두 두정 접합에서의 활성화 패턴이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에서 12세 아동과 성인들이 MRI 스캐너 안에 있을 때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외모,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사람이 포함되지 않은 물체의 물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한 사람들의 두뇌 반응 패턴을 분석하는 거죠. 자, 가운데 있는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두뇌 활동 변화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4초에서 24초 사이에 제시되었습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빨간색,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보라색, 그리고 물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파란색입니다. 먼저 5에서 8세의 가장 어린 아동의 경우 우측 측두 두정 접합이 마음과 사회적 이야기 모두에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사회적 이야기에 대한 반응은 감소하고 성인기에 이르면 선택적으로 마음 이야기에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우측 두종 접합에서의 마음의 이야기에 대한 선택적인 반응 정도가 연령에 따라 증가한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에 대한 동일한 두뇌 영역에서의 활성화 패턴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15개월과 2세 아동을 직접 비교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MRI 찍기가 어려워서요. 그러나 동일한 행동에 대한 두뇌 활성화 방식이 다름을 확인함으로써 기저와는 인지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